자, 여러분 21강 기타 비유동 자산과 유동부채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9장의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산은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벌써 마지막까지 왔네요.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왔습니다. 단어 그대로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인데 이런 투자나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이외의 비유동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네요.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 보증금을 내면 보통 뭐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데 이 보증금은 투자 자산도, 유형 자산도, 무형 자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동 자산인데 애매한 것들은 다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렇죠? 자,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 보증금인데 월세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증금에는 이런 임차 보증금도 있고 뭐 영업 보증금도 있고 보증금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시험 목적상 요 월세 보증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실생활에서 보면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어, 월세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올 때는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거니까 이 임차 보증금도 자산이죠, 당연히. 근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죠. 그죠?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지금 우리는 임차인의 입장, 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을 지급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요 세입자 입장에서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요 100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달 20씩 월세를 지급했다. 그럼 그 현금 나간 거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료가 돼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금 자산이 들어오고 그렇죠. 보증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요 임차 보증금을 회수한 거니까 보증금이 현금으로 교환돼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요럴 때 쓰는 게 임차 보증금 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용어가 헷갈리는 게 임대 보증금도 있어요, 여러분. 임대 보증금은 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100을 그러면은 임대보증금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부채.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매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상하게 클릭이 됐네요. 자, 매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서 줬다 그러면 보증금 부채가 줄고 현금이 나간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아예 공부할 때 임대보증금하고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비교해서 한번 메모해 봤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바드럼.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거의 언급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인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뭐 물건 팔아서 돈을 빨리 회수해서 또 물건을 사와서 팔고 해야 되는데 뭐 한 2년 있다가 돈을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론상 보면 이렇게 결산일이라고 하면 이제 12월 31일 결산일로부터 일반적으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회계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시험도 그렇게 나오고. 하여튼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한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장기 외상매출금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뭐 장기 미수금도 있을 수 있죠. 미수금인데 1년이 넘어가는 거죠. 예, 장기 바드럼,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산에 대한 긴 여정을 끝내고,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채인데 여러분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될 빚이죠. 그죠? 우리 초반에서도 공부했었지만 부채는 빚입니다. 갚아야 될 현재 의무. 좀 여기 다 메모해놨죠? 근데 자산과 다르게 부채는 현금이 미래에 유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을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기업의 유동성 같은 걸 또 따져보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유동부채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책을 보지 말고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뭐라고 하죠?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받으러음 같은 경우에는 또 배서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 배서 양도, 어음의 할인.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너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는데? 이런 표정들을 다들 짓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표정이신가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간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고 이 회계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복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 힘들어도 힘내시고 복습해 주세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또는 대여금. 자, 물건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 자, 우리 출장비 같은 거 대충 줬다가 나중에 정산하잖아요. 자, 돈이 지급이 됐지만 확정되지 않았을 땐 가지급금. 이런 것들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거는 자산이었고요.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자,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자,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약수고음을 받으면 받으러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갚아야 될 지급원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내가 비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미수금이라고 배웠죠? 그럼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비품을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는 받을 돈이 생기지만 그 반대편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될 차입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자, 내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이죠. 근데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선수 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선수금이다라고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급금은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산이잖아요.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니까 부채예요. 이해될까요? 자, 가지급금. 지급을 했는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죠. 거꾸로 돈이 수금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이죠. 그럼 이건 나중에 또 잘못 들어온 거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채죠.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유동부채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 가수금이 대표적인 유동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원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자, 매입채무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원을 합쳐서 부르는 통합계정입니다. 실제 분기할 때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지급어음 이렇게 세부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보고할 때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통합계정으로 매입채무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 공시할 때는. 자, 그럼 외상매입금부터 볼게요. 매입채무라는 것 자체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죠. 그럼 상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은 뭘까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제조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은 뭐죠? 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원재료를 구입하는 거네요. 여러분 참고로 제조기업과 관련된 요 회계처리 내용은요, 전산회계 1급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산회계 1급 강좌도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니까 또 전산회계 1급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조기업의 원재료를 구매했을 때도 제조기업의 영업활동이죠. 예. 자, 이렇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했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외상 매입금이에요. 사례 보실까요? 상기업에서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 갚아야 될 부채가 늘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 중에 40만 원을 당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겠죠.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당자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자예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지급어음은 자, 상품을 구입하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겁니다. 자, 어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받으러 온 자산이지만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갚아야 될 부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급어음 부채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 돈을 갚으면 지급어음 차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이 사례를 넣어놓는 이유가 사례를 통해서 분기 형태를 숙달하시면 돼요. 자, 사례 볼까요? 상기업에서 상품을 900만 원의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증가한 겁니다. 자, 12월 7일 날 그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지급어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외에 이런 외상대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매입채무, 즉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상품이 아닌 비품이나 차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외상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처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가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차량이나 비품이나 기기장치나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쓰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은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내가 기기장치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미지급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보시죠. 2월 1일 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7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자, 컴퓨터니까 일반적으로 비품, 자산의 증가 잡으면 되죠. 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뭐예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컴퓨터 사용이 불필요하게 돼서 거래처에 이거를 외상으로 갖다가 팔았다 라고 하게 되면
비품이 없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미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잡히면 되겠네요. 요거는 또 복습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자, 요 미지급금을 만약에 갚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갚았다라고 하면 여기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겠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네요. 자, 차입금은 돈을 빌린 겁니다. 거래처나 은행에 가서 돈을 꾼 거죠. 자, 근데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니까 이건 유동부채 다음 편에 나오는 비유동부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 날 사업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6개월 만기로, 6개월 만기라는 말은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빌린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6개월 후에 갚는 거니까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8월 1일 날 차입한 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갚으면서 이자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갚았대요. 아, 그러니까 요 원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갚고 상환 시 이자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빚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 대면에 기록이 돼야 되고, 자,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한 거네요. 그렇죠? 자, 처음 분계가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연습장에 써보시는 연습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에요. 자, 선수금은 수금이라는 건 돈이 들어온 건데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품을 파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물건도 안 줬는데 돈을 미리 준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선수금이에요. 근데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왜 부채예요? 돈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그만큼 물건을 또 갖다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무니까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대금을 일부 미리 수령했을 때 선수금으로 기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 매출로 선수금이 대체되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4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대요. 그러면 4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5월 1일이 돼서야 상품 100만 원을 발송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했다. 자, 상품을 지금 판매한 거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선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상품 매출을 기록할 때 선수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금이에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자, 예수금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가수금이에요. 자, 가수금은 수금이 됐는데 요 가라는 글자가 임시가짜, 거짓가짜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업에서 실무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품 판매 대금이 들어온 건지 이게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가수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놨다가 이 돈 들어온 원인을 밝혀내서 알고 봤더니 이게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러면 요 가수금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외상매출금 받은 걸로 기록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가수금은 상쇄가 되고 없어지고 외상매출금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2월 5일 날 내용을 알 수 없는 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근데 알고 봤더니 가수금이 거래처 외상매출금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은 없어지고 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죠. 해당 계정으로.
요럴 때 쓰는 게 가수금이에요. 자, 마지막인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금이네요. 그쵸? 예수금. 자, 여러분들 예수금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금은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천징수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회사가 매달 매달 직원한테 여러분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직원한테 이렇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 줄 때 여러분 월급을 다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4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세금이 뭐 몇십만 원 돼요. 뭐 4대 보험 이런 거 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개인들이 벌어들인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려고 하면 누락될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급하는 이 회사가 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요 월급과 관련된 요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이 15만 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실제로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인데 15만 원 세금을 제외하고 직원한테 얼마만 주는 거죠? 그렇죠. 85만 원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직원의 입장에서 장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분계를 하는 거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는 85만 원만 지급을 하는 거죠, 직원한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5만 원은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 15만 원을.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갖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돈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요 예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금 같은 경우 요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음 달에 세무서에 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금 냈으니까 세금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줄고 현금이 감소하게끔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내용에다가 메모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세금 말고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월급 받을 때 떼고 받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하여튼 많이 떼갑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힘든 게 세금부터 해서 4대 보험 떼가죠. 그렇죠? 하여튼 건강보험료를 또 떼가는데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직원이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50% 부담하고 직원이 50% 부담해요.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게끔 강제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정규직 직원을 뽑으면 부담되는 게 이 4대 보험료 50% 직원이 내야 될 거를 부담을 또 해줘야 되다 보니까 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직원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 97만 원의 현금을 직원한테 지급을 했죠. 요 건강보험료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그리고 요 3만 원은 공단에다가 납부해야 될 예수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다음 달 10일 날 요 건강보험료를 공단에다가 납부하면서 자, 3만 원 직원이 부담했으면 3만 원을 회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6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반은 직원이 내고 이 중에 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그 다음 달에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6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다가. 자, 그러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줄겠죠. 예수금을 낸 거니까. 그럼 나머지 3만 원은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복지후생과 관련된 거라 이런 비용을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 수익비용 개정 과목을 또 한번 훑어드릴 건데 이렇게 직원의 복지후생과 관련된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 예수금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충분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동부채에 대해서 또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